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명초등사관원 교무실장 강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8월에 저희 청명초등사관원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부임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 중에 조금 아쉬웠던 게 청명초등사관원은 수학은 괜찮은데 영어가 좀 약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제가 발령받아 오면서 영어 선생님을 새로 모셨고요. 저희 지금 나오실 자니 선생님께서는 그 학창 시절을 미국하고 뉴질랜드 영어권 국가에서 보내셔가지고 한국 선생님이시지만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제 순서는 조금 뒤로 하고요. 우리 영어 선생님 자니 선생님 먼저 나오셔서 영어에 대한 설명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명초등사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자니쌤 최승필이라고 합니다. Today I'm gonna tell you guys about my English class. It's gonna be broken up into two parts. 제가 오늘 부모님들께 제 영어의 수업에 관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어에 대한 노출입니다. 두 번째로 영어와 친해지기, 즉 두려움 없애기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exposure about English, 영어에 대한 노출입니다. 영어는 즉 언어입니다. 영어는 암기하는 게 아닌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아이들이 문장 내용에 나온 문장들을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읽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가 문제일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문장에 나온 이제 단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서 즉 생김새만 보고서 암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즉 그 뜻은 뭐냐? 꽃은 플라워다라고 제가 알려줬다고 치면 이 플라워라는 단어, 이 단어를 하나의 그림으로 즉 이 생김새만 보고서 그림처럼 머리에 넣어두고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만약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This flower is really pretty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애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렇게 생긴 건 이것, 이렇게 생긴 건 꽃, 이렇게 생긴 건 진짜, 이렇게 생긴 건 예쁘다 라고만 보고 그림처럼 보고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문법이란 한국에서 영어의 문장 구성을 분석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법은 아이들 입시와 내신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하고 아이들이 뭐 스피킹으로 이제 내신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제 말은 즉슨 이제 아이들이 문법을 암기하는 게 아닌 습득하도록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자, 저는 초등학교 때 뉴질랜드하고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따가 제가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경험했던 것들 이따가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무튼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문법이란 거를 처음 접했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막 관계사는 뭐고 막 전치사는 뭐고 형용사는 뭐고 막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요. 한국말로 막 그런 게. 그래서 근데 일단 먼저 저는 영어에 대한 노출이 조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법 용어에 대한 뜻과 예시를 보면은 바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봤던 문법이 관계사라는 문법이었습니다. 관계사. 딱 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전 처음에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중학교 때는 관계사 관계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관계사의 뜻을 봤습니다. 둘로 나누어진 말을 합쳐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 거기에는 who, what, that, when, where, why, how 등등이 있었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육하원칙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해가 되면서도 솔직히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문제로 들어가 봤죠. 문제로 들어가 봤더니 관계사 중에 who로 한번 문제를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가지고 만들어 보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I love the girl,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해. The girl is smart, 그 여자는 똑똑해.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을 만들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말이 되게 그냥 I love the girl who is smart라고 그냥 썼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답은 맞더라고요. 자, 또 하나 예시를 들으면은 where이라는 걸로 한번 두 문장을 한 문장을 합쳐보라 하는 겁니다. 자, this is the place. 여기는 그 장소이다. I live in the place. 나는 그 장소에 산다. 내가 사는 장소는 여기이다 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쓴 답은 This is the place I live 라고 썼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쓴 거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게 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쓴 건데 왜 틀린지? 말이 되는데? 라고 생각했죠. 애들은 이렇게 위에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쓴 This is the place I live라는 것도 답이 맞나요? 틀린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가 쓴 것도 맞아 라고 하더군요. 즉 이게 뭐가 차이점이냐, 아이들이 썼던 이렇게 길게 썼던 것들은 이제 문법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으로는 맞고, 제가 썼던 거는 문법 문제에 대한 답으로도 맞으면서도 회화용으로도 써도 무방한 답을 썼던 거죠. 자, 보시면은 This is the place which I live in 하고 This is the place where I live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길기도 하고 정말 원어민들이 들었을 때 좀 너무 무겁게 들려요. 막 뭐 너무 고급진 표현을 하고 막 어디 문학 작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얘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좀 더 영어에 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싶습니다. 저처럼. 그래서 혹시 요리 좋아하시는 어머니 계신가요? 요리 안 좋아하시는? 저는 요리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요리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할 때 새로운 요리 도구 같은 거를 막 이제 사가지고 한번 해볼 때는 막 설명서를 보고 누가 옆에서 알려주고 막 누가 막 외우라 해도 솔직히 한번 자기가 해보는 것만 하진 못합니다.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처음에는 막 한번 부딪혀보고 막 쓰고 자기가 제일 편한 자세를 찾아가다가 이제 더 이상의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거죠. 저처럼요. 자, 두 번째로 영어와 친해지기. Get friendship with English. 영어와 친해지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자, 저는 이제 미국을 가기 전에 뉴질랜드를 먼저 갔습니다. 자, 뉴질랜드를 먼저 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뉴질랜드 그냥 딱 갔습니다. 저 혼자. 이제 근데 갔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비행기에서 딱 내렸을 때였습니다. 갔는데 항상 들리던 한국어는 들리지가 않고 죄다 이상한 말들만 막 들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태로 바로 미국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에 있는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였습니다. 자, 저는 거의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입도 뻥끗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한 백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벙어리냐? 왜 말을 못해? 말 좀 해. 이러는 겁니다. 그때 그 친구가 말했던 Are you dumb? 이란 말도 솔직히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화도 안 났습니다. 그때는 못 알아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태어난 한국계 친구가 저한테 이제 무슨 뜻인지 알려줘가지고 그걸 듣자마자 이제 바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러면서 집에 그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그 친구한테 복수할 말들을 영어로 막 찾아보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제가 학교에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ey, I'm not dumb. 야, 나 멍청이 아니고 나 말할 줄 알아. I just don't want to talk with you. 나는 단지 너랑 얘기하기가 싫었어. 이렇게요. 솔직히 이렇게 발음도 막 이렇게 막 잘 하진 못했습니다. 그때는 뭐 콩글리시처럼 Hey, I'm not dumb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는 나도 이제 영어를 할 수 있구나. 나도 뭐 영어가 뭐 쉽구나. 뭐 어렵지 않구나. 영어가 무섭지 않구나를 느꼈고, 즉 저는 그런 경험으로부터 이제 영어를 습득하게 된 거죠. 그리고서 저는 영어를 더 잘하고 싶었고, 그 다음 미국에 가서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할로윈 때 아기 때인데 이게 접니다. 네, 전데 통통했는데 이제 동생이고,
미국은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파티 때 이제 한 건데 이제 진짜 할로윈 파티 때 미국에서는 이제 모르는 집 들어가서 이렇게 나 트릭 어 트릿 뭐 사탕 주면 안 잡아먹지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진짜 막 아무거리 없이 막 웃으면서 come in 하면서 이제 막 사탕 막 주고 사탕 이만큼씩 막 받아서 막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추억이었고 재밌는 추억에서 한번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미국에 가서 영화와 더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Snap back to reality. 자, 현실로 돌아가 보자. Up, let's go gravity. 중력이 나를 감싸오네. Let's go gravity choke. 저 애가 나를 놀리고 있어. He's so mad, but he won't give up that easy. 그는 너무 화났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 He won't have it.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 He know his whole back to his rope. 그의 등 뒤에는 밧줄들이 꽁꽁 묶여 있었어. 하지만 it don't matter. 상관없었어. He's dope. 그는 멋있었으니까. His no debt, but it's broke. His no stack, it is no. His goes back, it is mobile home. That's when it's back to the lab again. Yo, this old rhapsody better go capture this moment and hope it and passing. 혹시 You better lose yourself in your music. 더머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에미넴이란 래퍼의 노래를 듣고서 랩이란 것에 제가 푹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쓰는 막 가사들, 영어 래퍼들의 가사들을 막 모아가지고 해석해보고 단어 모르는 거 찾아보고 한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랩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고서 한국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한국어가 조금 낯설었긴 했는데 그래도 옆에서 한국어를 계속 듣다 보니까 영화가 조금씩 퇴화되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종 매개체들 막 뭐 만화나 드라마, 게임, 영화 등 같은 거는 모두 다 그냥 영어로 들으려 했습니다. 너무 아까웠으니까. 그렇게 듣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랩을 좀 정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랩은 알다시피 많은 영어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 태활했던 영어 실력이 줄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정식적으로 래퍼로서 활동을 하게 됐고 활동을 하는 겸 저는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원격 영상 프로그램 수업이라는 걸로 아이들에게 전국 아이들에게 영어와 음악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국 서울권 초등학교를 돌면서 영어와 음악을 가르치다가 2019년 5월 호주 시드니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됩니다. 자, 워킹 홀리데이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일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을 구하려고 이력서를 들고 그쪽 동네를 쫙 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한국인들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한국 식당들을 진짜 엄청 많았습니다. 거의 한국인들이 다 하는 거의 한국인들이 완전 거의 다 지배한 정도. 그래서 저는 한국 식당을 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가지 않았죠. 왜냐면은 한국말을 진짜 쓰기 싫었고 그리고 영어를 계속 쓰고 싶었으니까.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한국말을 써야 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가 저는 이렇게 돌다가 한 유명한 시드니 레스토랑인데 그 위치가 it was located in Sydney City. It's called Assembly Restaurant or something like that. So 그 이름이 어셈블리 레스토랑이었는데 그게 시드니에서 제일 유명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냥 냈죠 이력서를.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매니저가 전화 와서 혹시 칵테일 만드는 파트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나 칵테일 진짜 만들어 보고 싶고 써주면 너 엄청 감사하다 라고 하니까 그럼 와라. 그래서 저는 바로 칵테일 만드는 파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죠. 왜냐면은 이제 거기는 온통 다 현지인들만 오는 레스토랑이었고 한국인들이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주문할 때 당연히 영어로 하겠죠. 저도 당연히 영어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처음에는 엄청 이 진짜 현지인들과 커뮤니케이션 가능할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부딪혀 보니까 결과는 제가 태활했던 영어들이 다시 살아나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한국에서 이 친구, 제 친구인데
이 친구가 호주로 저를 보러 왔습니다. 이 친구랑 이제 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친구랑 이제 배가 고파서 버거킹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주문을 하고 이제 잠깐 뒤로 빠져 있는 사이에 직원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For here or to go 라고요. 혹시 어머니는 for here or to go 라는 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서 먹고 갈래? 아니면 가져갈래?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what pardon me 무조건 외국인이 뭐라고 물어보면은 모르면 그냥 what pardon me란 말 하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바로 what pardon me?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직원이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for here or to go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친구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짜증나겠죠 직원이. 그런데 갑자기 살짝 이제 좀 찡그리는 얼굴. 저는 뒤에서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그런 게 좀 재밌어가지고 친구가 그래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그 친구가 그 직원이 갑자기 좀 이제 큰 제스처와 함께 이번에는 for here or take away bro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 잠깐 이제 놀랐나 봅니다. 그래서 멍 때리다가 그 순간 for here가 take away라는 뜻을 단박에 알아차리고 바로 here 이라고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경험이 있고 나서 어느 식당을 가든 그 표현만큼은 이제 이해하게 되고 습득을 하고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몰랐던 표현을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인풋으로 전환해준 버거킹 직원 덕분에 제 친구는 이제 영어 레벨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아이들한테 버거킹 직원 같은 그런 직원 같은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강한 경험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영어와 더 친해지고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좀 궁금해하실 수업 방식과 수업 교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반은 처음 이제 파닉스 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파닉스 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알파벳의 이름은 기본이고 그리고 알파벳의 소리값입니다. 저의 수업은 이제 알파벳의 소리값 중점으로 아이들이 영어의 발음과 귀를 더 열어주는 게 목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이들 나이 때 제가 미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영어에 대한 노출이기 때문에 파닉스 반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영어에 대한 노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국어로 수업을 할 때도 있지만 주로 거의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 제가 해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닉스를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좀 잡게 되는 기간은 이제 아이들 따라 좀 다르겠지만 1에서 2개월 정도면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파닉스에 대한 감 그리고 개념을 좀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초급 패턴 리딩반입니다. 이제 초급 패턴 리딩반 같은 경우에는 주로 3에서 4학년 수준 정도의 책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은 패턴 방식의 문장 이제 뭐 I love 어쩌죠, I love 어쩌죠, I love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 방식의 문장으로 기초적인 단어를 입혀서 해석하고 독해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3에서 4개월 정도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문장 구성의 감을 조금씩 익히는 겁니다.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떻게 배치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을 어느 정도 익히는 시간은 거의 이제 한 3에서 4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딩반입니다. 이 리딩반에는 이제 중급 리딩반하고 고급 리딩반이 있는데 그 전에 패턴 방식의 문장이었다면은 이번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쫙 있는 책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교재도 미국에서 정말 쓰고 있는 그런 교재로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교재로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초적인 단어, 기본 단어들로 독해에 입혀가지고 수업을 하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문장 구성의 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3에서 4개월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감을 챙기고 다음 단계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자, 다음 문법반입니다. 문법반은 이제 그 전에 문장의 구성감을 이제 익혔다면 그 문장을 분석하고 정리해야 하는 문법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입시하고 내신의 제일 중요한 반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적인 문법, 기초 문법반부터 심화 문법반까지 이제 단계별로 나눠져 있고, 이제 원어민들의 문화를 적용한 문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꼭 이렇게 문법을 배워가지고 여기에만 이제 써먹는 문법이 아니라 정말 이제 회화에도 도움이 되는 문법을 애들한테 알려주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문법이라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는 이제 단어의 난이도랑, 학년이 올라가 달라지는 건 단어의 난이도랑 그리고 응용과 심화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문법은 이제 반복풀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신을 잘 받으려면. 그래서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책을 끝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에서 3개월 정도면 한 책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 A1반 Advanced Level이란 반인데, 이 반은 이제 저의 최상위 반입니다. 그 전에 이제 중등 대비 문법으로 공부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중2에서 중3 수준 정도의 문법으로, 정말 중학교 문법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반들을 다 이제 응용화 시켜가지고 합친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해를 통해서 이제 문법에 적용하고 이제 문법을 통해서 이제 문장을 이제 이해까지 하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2에서 3개월 정도면 이 책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른 책으로 바꿔가면서 계속 꾸준히 학습을 진행 중인 겁니다. 자, 제가 3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수업에 재밌게 임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항상 똑같은 패턴 방식의 막 그런 수업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졸리고 지루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갖기 위해서 이제 영어로 된 만화나 디즈니, 그리고 이제 미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고 있고, 파닉스부터 초급 리딩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즈니 만화나 이제 뭐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중급 리딩반의 문법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드라마에서 이제 회화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말 실제 회화에 쓰는 문법들을 대사들을 해석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항상 영어 자막으로 보면서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사가 나올 때 리딩반 같은 경우에는 대사를 해석해주고, 그리고 문법반 같은 경우에는 그 대사 안에 있는 문법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정리해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리딩반하고 문법반도 이제 꼭 한국어를 써야 되는 때를 빼고는 제가 아이들에게 노출을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더 좋아하고 막 흥미 갖고 너무 재밌어하고, 처음엔 엄청 낯설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영어 쓰는 분이 없었는데 이러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막 영어로 말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처음엔 말을 못했는데 지금 막 서로 받아주면서 막 예, 게임도 하면서 엄청 좋아하고, 특히 게임할 때 애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게임하면서 애들이 습득을 막 하게 해가니까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지금도 꾸준히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수업에 임할 수 있을지 항상 연구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이 되도록, 그리고 영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습득을 할 수 있게는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자니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명초등사관원 교무실장이고 과목은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2001년 지금 청명초등사관원의 전신인 청명초등생학원에서 8년간 경시반을 담당하다가 우리 바로 옆 건물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대입부에서 12년 동안 고등수학을 강의하고 올해 8월에 청명초등사관원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학원 관리하고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따져보니까 이제 청명학원에 입사한 지 딱 20년이 되는 해인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제가 되게 막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그게 이제 첫 직장이 된 케이스라서 제가 조금 일찍 시작하긴 했습니다. 오늘 초등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제가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대입부에 있을 때 맡은 과목은 수학이었는데 담당 분야가 입시 분석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입시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되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무래도 초등학부모님들이다 보니까 뭐 너무 먼 얘기가 아니냐, 뭐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까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 전반부 이야기는 입시 분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시 분석을 많이 드리다 보면 매년 제가 입시 설명회를 대입부에서 제가 직접 하는데 사실은 제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생소한 용어들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려워하셔서 좀 힘든데 오늘 시간이 좀 한정돼 있고 이 귀한 시간을 제가 용어 설명으로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제가 천천히 그 단어를 설명드리지 못하는 건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초등학부모님들 모셨는데 혹시 뭐 자녀분들을 공부를 시키시는 게 어떤 순수 학문에 대한 탐구에 있지는 않으리라는 거는 제 말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입시 분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대학 입시의 트렌드입니다. 2020 대학 입시의 트렌드인데 사실 뭐 입시 제도라는 게 뭐 정권이 바뀌면 확 뒤집어지고요. 그다음에 매년 새로운 게 추가되고 바뀌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되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딱 3가지 포인트만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정시 비중의 증가,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정시의 내신을 반영했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약학대학이죠. 약학대학이 6년제로 변경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문이과 통합인데요. 이 문이과 통합은 올해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닌데요.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정시 비중의 증가입니다. 우리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크게 전형이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뉘는데 수시 전형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시험을 보는 내신 성적,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내신 성적과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수시라면 정시는 수능 점수만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게 사실은 정시였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 정시 비중을 차츰 늘리라고 대학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수시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 깜깜이 전형이라고 뉴스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대학에 정시 비중을 늘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정시로 학생을 뽑을 거냐 수시로 학생을 뽑을 거냐는 대학에서 결정하고 대학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데 왜 이 정부의 의지를 따라야 되냐면 매년 정부에서 각 대학에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지원금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시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니네 대학은 이 지원금을 삭감할 거야. 아니면은 뭐 국책 사업에 니네 대학은 배제시킬 거야 라고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표가 좀 작고 글씨가 작은데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2021년에서 2022학년도로 넘어올 때 우리 대학은 이런 전형, 이런 전형, 이런 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거야 라고 나와 있는 이제 비율이 나와 있는 표입니다. 이제 글씨가 작지만 잠깐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의 내신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게 교과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이라고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과 학교 생활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은 보통은 이 생기부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학생부, 생기부 그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이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합쳐서 수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요 수능 위주 전형이 이제 수능만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거니까 이제 정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가 좀 작고 숫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니까 제가 스카이만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는 정시 비중이 2021학년도에는 21.9%였는데
30.1%로 늘린다고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는 심지어 18.4%였던 정시 비중을 40.1%로 늘리겠다. 거의 2배 이상을 늘리게 되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마지막으로 30.7%였던 정시 비중을 40.1%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2021학년도, 2022학년도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당연히 비중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이 대학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는 한 6년 내지 한 7, 8년 뒤가 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정시 비중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수능을 준비하는 게 맞겠구나. 지금까지 이제 설명에 들어보시면 다 수시 준비해야 된다,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했는데 학종이 중요하다 했는데 정시를 준비해야겠네, 수능을 준비하는 게 대학에 가는 게 유리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상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자, 요렇게 생긴 거를 이제 각 대학의 입시 요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3학년도라는 거는 2022년에 수능을 보고 2023년도에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거니까 현재 고1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입시 요강은 사실은 굉장히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 같은 데에 이제 뭐 서울대학교면 서울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치시면 입학처라는 곳이 있고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입시 요강을 편하게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건데요. 이제 서울대학교 우리 대학은 이렇게 2023학년도에 학생들을 뽑을 거야 라고 이제 뭐 방송이나 미디어 매체에 뿌려달라고 얘기하는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 배포 일자를 보시면 글씨가 좀 작은데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불과 3주 전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입시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정시의 내신을 반영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면요, 이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에서 제가 실제로 발췌한 내용인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정시 모집인데 지역균형 전형,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게 줄여서 지균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대입학원에서 서울대에 진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살짝만 설명드리면요, 소속 고등학교장, 교장 선생님이죠, 추천을 받은 고등학교 졸업자, 2023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조기 졸업 예정자는 안 되고 재수생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재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전형입니다. 사실 부모님들 혹시 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시는 사실은 재학생들보다 재수생들한테 너무나 유리한 전형이죠. 근데 그 정시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 지균 전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각 고등학교별로 추천 인원은 2명 이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 전형에 학교별로 2명을 추천한답니다. 2명이 누굴까요? 전교 1, 2등입니다. 전교 1, 2등. 그래서 이 지균 전형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학종의 상징과도 같은 전형이었습니다. 학종은 수시였죠. 근데 이제 정시에 지역균형 전형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정시는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데 거기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들어온다면 내신 성적을 이제부터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반영 비중 보시면 수능이 60점이고요. 100점 만점에 교과평가가 40점. 이 교과평가가 이제 내신 성적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물론 아직은 수능이 더 비중이 크긴 합니다. 근데 내신 성적을 반영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원래 기존의 수시에서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은 석차 등급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교 상위 4%면 1등급, 그 과목은 1등급, 뭐 이렇게 하는 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평가하겠다면 A, B, C 이렇게 이걸 이제 평점을 매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명의 평가자가 마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듯이 A, B, C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A, B, C라는 거는 사실은 뭐 저하고 이제 여기 학부모님들 세대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된다면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수미양가, 그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은 너는 뭐 전교 몇 등 중에 몇 등이야, 너는 뭐 수학 몇 점이야, 너는 몇 점이야, 반에서 몇 등이야,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는데 사실 초등학교는 지금 시험을 따로 안 보고요. 그다음에 중학교에 들어가더라도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면 이렇게 과목별로 A, B, C 평점을 매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 내신 성적이 석차 등급으로 바뀌게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도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고 참 어렵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또 이렇게 평점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점 잠깐 보시면 AA를 맞게 되면 10점, A, B를 맞게 되면 8점,
비비를 맞게 되면 6점. 몇 점 차이죠? 네, 2점 차이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생각하시기에 뭐 겨우 2점 차인데 뭐 더블 A 맞던 AB 맞던 2점 차이밖에 안 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대학이죠? 네, 서울대입니다. 정말 전국의 날고기는 극상위권 학생들이 모여서 경쟁하는데 사실 2점이면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내신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의 일반 전형에서도 내신 점수를 반영하겠다라고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대 행보에 주목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우리 아들 딸은 서울대 갈 정도는 아닌데 뭐 고려대 갈 건데 뭐 연세대 갈 건데 성균관대 한양대 갈 건데 상관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제1의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서울대에서의 발표나 이런 모집 요강이 하위 여타 대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생각하신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서울대도 했는데 우리도 하자. 야, 서울대가 정시에 내신을 반영한다는데 우리도 그냥 반영하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서울대학교의 발표에 좀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약학대학의 입학 방식의 변화인데요.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 되고, 치과 의사가 되려면 치대를 가죠. 그럼 이제 약사가 되려면 약대를 갑니다. 약학대학입니다. 기존의 약학대학의 입학 방법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일단 수능을 봐서 일반 대학으로 들어가서 2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그다음에 약학대학 입문 자격 시험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기화학, 그다음에 뭐 순수화학, 뭐 물리, 생물, 추론 뭐 이런 과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저 피트라는 시험에 합격하면 약대로 편입을 시켜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학에서 2년, 그다음에 약대에서 4년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이 2022학년도부터 2022학년도면 내년이 2021년도니까 내년에 수능을 치르는 현 고2 학생들한테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수능 봐서 일반 대학처럼 그냥 약대로 직접 들어가고 그 다음에 6년간 이제 약대에서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 자식을 약대를 보낼 것도 아닌데 뭐 약대는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을 약대로 보내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의대는 가고 싶은데 의대에 갈 정도가 되지 못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극상위권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문이 좀 많이 넓어진 겁니다. 문이 넓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약대를 준비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새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한테 야 공부해, 빨리 가서 공부해, 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간다. 사실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저희 때만 해도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3 때 이제 진로 상담하자. 너 이 점수는 여기는 불안해. 너는 여기 가면 될 것 같아. 아니 담임 선생님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래도 거기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하죠. 저희 때는 약간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학생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다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목표로 하는 대학의 학과는 예를 들어서 수학은 반영을 안 하는데 주구장창 수학을 공부하는 뭐 이런 식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목표하는 대학이 어디고 그 다음에 무슨 학과를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준비하셔야 될 게 다른데 그거는 학생들이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최신 정보가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을 좀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좀 아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되고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셔야 우리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이과 통합입니다.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하고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면서 교육부에서 현재 고2부터 문이과를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이 문이과 통합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현상이 뭐였냐면 수능 범위의 변화인데요. 수능 범위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별 변화가 없는 영어나 한국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목들의 선택 과목을 좀 공격적으로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 과목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해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문이과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생각을 해보신 부모님들이 있으시다면 저하고 조금 생각이 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문이과 통합에서 수능 범위의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공통 과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문과와 이과가 아예 나뉘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과는 문과끼리 시험 보고 이과는 이과끼리 시험 봐서 등급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수학을 조금 못하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문과로 가면 되죠. 그 다음에 뭐 국어나 사회가 약하면 이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문이과가 공통 과목은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문이과가 전체를 가지고 등급을 매겨버리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조금 약하다 그래가지고 문과로 도피하고 국어 사회가 약하다 그래서 이과로 도피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주요 교과목 중에서 소홀히 해도 되는 과목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꾸준히 다 공부시켜 주셔야 되고요. 제가 조금 빠르게 3가지 포인트 짚어드렸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지난 12일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학교가 봉쇄된 기간 동안 청년 10명 중 7명이 교육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대면 교육의 장기화로 학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6월에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시험은 비교적 쉽게 출제된 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비해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서 90점 이상 비율이 증가했는데요. 그러나 40점 미만 비율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상위권과 하위권의 비율이 증가했고 중위권의 비율은 축소된 것이죠. 양극화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사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해요. 네, 이 중위권 학생들이 특히 문제가 커졌고 학생들의 심리 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미래통합당 김은혜,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이전 6.41점에서 이후 4.14점으로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학업 및 진로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힘듦을 호소했는데요.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지침에 맞추어서 지역사회의 공부방이랄지 온라인 학습센터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서 거기에 성인 온라인 학습 도우미를 좀 배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학교하고 손을 잡고 나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직장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학생들 온라인 학습 도우미로서 부모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손실 부분은 국가가 보전해 주는 걸로. 이처럼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사회의 양극화로 이어질 교육의 양극화, 그리고 불안정한 현재, 불확실한 미래로 답답해하고 있을 학생들. 이제는 학교와 함께 사회가 나서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뭐 오늘 여기 와서까지 이 말씀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은 못 하셨을 텐데요. 저도 정말 드리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우리나라에 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게 제 기억에는 한 2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약 10개월간 지금 온 국민이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증 환자들이나 의료진들도 고생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부하기만으로도 바쁜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온라인 학습 참 좋은데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온라인 수업 처음에는 되게 흥미있어 했습니다. 아직까지 2학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쌍방향 수업을 하는 시간은 되게 짧고 대부분 이제 EBS에서 이제 선생님이 나오시면 그걸 보고 이제 학교에서 학습 꾸러미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거에다가 뭐 이렇게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는 이런 방식인데 처음엔 재밌어 했죠. 근데 뭐 집에서 수업 듣고 TV에서 선생님 나오시고 이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중도 못하고 흥미를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수업하는데 이미 거기를 다 풀어버리고 막 딴 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미 학교에서 다 한 거를 복습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과서를 빼서 봤더니 정말로 이제 빈칸 다 채워져 있고 선생님이랑 이미 학교에서 수업을 한 거를 지난 방송을 보는 게 아닌데도 그걸 또 하고 있으니까 흥미가 당연히 없죠. 그 다음에 제가 봐도 너무 내용이 쉽고요. 뭐 이렇게 보면은 한 40분 분량인데 문제 한 4문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40분 동안 앉아서 그거를 집중해서 볼 학생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켜보는 부모님이 만약에 없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을지 참 상상이 안 갈 정도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은 뉴스에서 보셨듯이 교육 양극화 현상으로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만약에 중위권이 없고 상위권과 하위권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상위권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초등수학 상위권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초등수학 상위권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수학에 익숙해지게 하자. 이게 수학 같은 경우도 계속 익숙해지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처음 학원에 와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그때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죠. 너무 낯설고 힘드니까.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쭈리가 많이 울고 유치원에 안 가려고 해서 아침에 달래서 보내는 중인데 좀 늦을 듯 합니다. 적응이 될 때까지는 귀가도 조금 일찍 했으면 하고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쭈리 아빠.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딸이 이제 5살 때 처음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유치원 들어갔더니 이제 유치원 선생님하고 매일매일 이제 소식을 전하는 뭐 언어 전달이라고 하던데 그런 소식지입니다. 집에서 잘 놀다가도 유치원을 안 간다고 울고 떼를 쓰네요. 아침마다 겨우 달래서 보내는데 지각도 하고 죄송합니다. 오늘도 점심 먹기 전에 데려가야 할 듯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 쭈리라고 읽었는데 쭈리는 저희 딸의 본명은 아니고 제가 이제 저희 딸하고 유튜브를 그러니까 구독자 100명이 안 되는 좀 취미로 하는 소소한 유튜브를 하는데 연예인병이 살짝 있어서 자기 본명을 아빠가 얘기하고 다니는 걸 싫어해서 그 유튜브에서의 닉네임이 쭈리입니다. 그다음에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5살에 처음 유치원을 입학했는데 정말 울고 악쓰고 소리 지르면서 유치원을 안 가겠다고 한 게 정말 한 달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 딸이 이제 저희 부부가 맞벌이기 때문에 이제 장모님께서 감사하게도 딸을 봐주시는데 그러니까 4살 때까지는 이제 어린이집을 안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 유치원에 가게 되니까 이제 분리불안이 심해서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에 밥 먹고 잘 놀다가도 자 이제 유치원 가야지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합니다. 정말 딱 한 달이 갔는데 그 한 달은 제 생애 정말 힘든 시기 중에 손꼽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리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뭐 유치원을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뭐 어느 날은 가서 1시간 하고 오고 뭐 다음 날은 한 2시간 하고 오고 다음 날은 뭐 밥 먹기 전에 오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씩 늘렸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한 달이 딱 되니까 웃으면서 유치원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다 채워서 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울고 떼를 쓰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유치원 가기 싫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유치원 안 보낼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딱 한 달 지나니까 이제 적응이 돼서 뭐 막상 유치원 가 보니까 친구들도 재밌고 선생님한테 공부하고 노래 부르는 거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 달이 지나니까 정말 웃으면서 다니더라고요. 요건 이제 그 5세반이 1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쓴 건데 어제는 날씨가 살짝 풀려서 봄 기운이 약간 느껴지는 게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벌써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죠. 편안해졌죠. 벌써 1년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5세반 마무리 잘하는 쭈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수학도 좀 비슷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학원에 이제 등록해서 다닐 때 그다음에 학원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좀 수업 시수가 늘어날 때 아니면 상위 레벨 반으로 올라가서 추가 수업을 듣는다거나 초등 과정이 끝나고 중등 과정을 들어갈 때 이런 때쯤 이제 이런 현상을 겪으실 수가 있죠. 그때 좀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면 잠깐 숨통이 트일 정도만 쉬게 해주시고 뭐 중단하시거나 먼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녀분들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하지 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야, 너 이따위로 할 거면 그냥 하지 마.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경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딸이 1학년 때 이제 입학해서 한 달 딱 지나니까 이제 참관학습을 학교 선생님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참관학습을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대답도 하고 쳐다보는데 막 고개를 숙이고 또 딴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으니까 제가 야 빨리 앞에 봐 이렇게 얘기를 못 하니까 이제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혹시 그런 기분 자녀분들 교육하실 때 느껴보시면 모르겠는데
이 아랫배에서 가슴까지 뭔가 뜨거운 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이제 내뱉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옛날 어른들이 열불이 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 정말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는 게 진짜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부가 됐던 뭐건 간에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표현이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포기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접하는 시간을 좀 매일매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게 좀 흐름이 끊길 때가 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월화수목금 주 5회 수학 수업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월수금 화, 목, 토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월요일 날 수업하고 화요일 날은 또 이제 집에서 물론 뭐 다른 과목을 수업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수요일 날 또 수학 수업하고 목요일 날 또 수학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흐름이 끊기는 대표적인 예가 아파서 결석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도 그러잖아요. 뭐 한 3, 4일 놀고 나면 일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 행사가 있어서 한참 쉬었을 때 그러고 오면은 이제 흐름이 끊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수학과는 이제 수업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개인 카페에 동영상을 올려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이걸 보고 공부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구축해 놓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날 수업이 있으면 왜 자녀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진짜 여기서 20년 일하면서 한 수백 번 수천 번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집에 와서 문제를 풀려니까 모르겠어. 이런 거. 또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집에 오면 선생님이 없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엄마, 아빠, 그다음에 언니, 오빠, 누나, 형,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답안지, 해설지. 근데 학원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이제 언니, 오빠, 누나, 형, 엄마, 아빠가 설명해 주는 게 또는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르니까 집에 와서 그걸 봐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월요일 날 수업 들으시고 그다음에 듣고 이제 화요일 날 집에서 이런 걸 보면서 복습하고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아파서 결석했을 때 그다음에 가정 이제 행사 때문에 집안 행사 때문에 빠졌을 때 보시면 미리 다음 수업 전에 보고 이제 숙제까지 해오면 사실은 뭐 보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반별로 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앉아서 집중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저학년이나 반 특성상 직접 대면 보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수학에 익숙해지려면 첫 번째 초반 위기를 좀 잘 넘기셔서 먼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수학을 접하는 시간을 좀 매일매일 갖자. 뭐 운동도 비슷하잖아요. 너무 하기 싫은데 이제 매일매일 하다 보면 당연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제 좋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수학은 운동처럼 그냥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초등수학 상위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심화를 다룰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초등수학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심화 문제를 다루는 게 맞는가.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 대답은 무조건 예스입니다. 자, 문제 하나만 좀 보시겠습니다. 자, 뭐 이거를 막 풀어서 계산까지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문제가 어떤 문제구나. 이거는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될까라고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시죠. 이 문제는 왕수학, 센수학, 최상위 수학 그래서 꽤 어렵다라는 초등 수학 문제마다 빠지지 않는 문제고요. 그 문제집 중에서도 좀 어려운 단계에 있는 문제에 속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풀으라고 얘기하면 딱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문제 보자마자 바로 풀어버리는 학생들이 있고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혹시 부모님들 지금 잠깐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고도의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귀엽게 생긴 황소가 이 22m짜리 밧줄에 매여 있는데 이 황소가 밧줄에 매여 있으니까 22m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반지름이 22m인 원 모양으로 움직일 것이다. 대신에 여기는 뭐 울타리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꺾여질 거고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6학년 2학기 때 나오는 원의 넓이라는 단원에 들어있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고도의 심화된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시간을 무한정 준다고 하면 아까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학생들도 막 고민하면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시도하다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법을 생각해낸다면 풀 수는 있을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시간이 촉박하죠.
시간의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숙제로 주어진다면 어떤 선생님이 이 문제 하나를 숙제를 내겠습니까? 숙제의 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고민하면서 사고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시간 안에 다 풀지도 못하는 심화 문제를 도대체 뭐 때문에 다루는 걸까요? 이 방송이나 뉴스에 가끔 교육 전문가들이 나오면 초등수학 사고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집 같은 경우는 좀 심화 문제, 어려운 문제를 아예 사고력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때 심화 문제를 많이 다루면 사고력이 좋아진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달 초에 12월 초에 이제 고3들이 수능을 치르는데요. 이제 수능 수학은 100분의 시간을 주고 30문제를 풀게 합니다. 뭐 단순히 나눗셈 하면 한 문제당 3.3분의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OMR 카드라는 걸 또 작성하고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실 문제 하나당 3분 안쪽으로 풀어야 됩니다. 수능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심화 문제는 보통은 21번, 29번, 30번 요 정도 되는데 이 문제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심화 문제입니다. 근데 그 심화 문제를 사고하고 깊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지 연구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문제 보자마자 풀어 제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많은 심화 문제를 다뤄봐야 되고요. 그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말 절대적인 공부의 양이 필요하고 심화 문제를 많이 다뤄봐야 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문제풀이 해결 능력, 그러니까 초등 수학은 사실 중고등 수학으로 가기 위한 훈련이고 경험인 겁니다. 그래서 요 훈련과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학 경시대회를 참가하는 건데 수학 경시대회 뭐 영재원에서 주최하는 경시대회, 그 다음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대 경시대회, 성균관대 경시대회, 그 다음에 각종 수학 올림피아드 참 좋은 경시대회는 맞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험이랑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을 위해서 사실 접근하기에는 조금 벽이 높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역량이 있고 수학적인 영재급 이상의 재능을 가진 친구들한테는 도전할 만한 건 맞는데 이런 반복 훈련이라 경험을 쌓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라든가 그 다음에 성취감 같은 것들을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HM이나 KMA 같은 학력평가, 수학 학력평가를 좀 많이 준비들 해서 참가하시는 편인데요. 저희도 이번에 상반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반기에 KMA를 준비해서 저희 학원을 대전 최우수 학원 영예를 안겨주시고 그 다음에 최우수 지도자상까지 받은 저희 수학과 강진경 선생님이 나오셔서 잠깐 도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3, 4학년 예비사관만 및 정규 담당을 하고 있는 수학과 강진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번 7월 상반기 KMA라는 한국수학학년평가에 실시하여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경시대회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외부평가가 왜 필요한 것인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시험의 부재입니다. 현재 초등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중간, 기말고사는 폐지되고 단원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단원평가는 기초학년 미달을 가려내는 시험이지 학생 개개인마다 수능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객관적인 시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에 대한 경험성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기적인 배치고사와 원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 파악 및 월반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보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인 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의 수준 파악 및 시험에 대한 경각심과 경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년별 분석을 통한 학습 방향의 제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번 7월 한국수학학력평가에 참여했던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생들을 전국 학생들과 비교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6학년 상위권 학생들은 중등부로 이관되어 참여하지 못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보면 평균 성적을 비교해보면 전국 70.6점,
저희 학원은 75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평균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교과 영역별로 비교해봐도 문제 해결, 창의 융합 능력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경험성이 부족해서 특히 문장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추론, 의사, 정보 처리 능력들이 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학년인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본 문제와 함께 응용 유형 정리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방향성과 해석하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은 다른 학년들에 비해 높은 성적인 95.1점이라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교과 영역별로 비교해봐도 5가지 영역 분야에서 잘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문제별로 비교 분석해본 결과 기본 문제에 대한 잦은 실수가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 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지와 함께 각 심화 유형별로 정리하여 한 문제 안에서도 다양한 응용 유형 정리를 통해서 수학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학년 학생들입니다. 5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 74.7점, 저희 학원은 80.3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평균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고학년 수학으로 넘어온 만큼 저학년인 3, 4학년들에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교과 영역별로 비교해봐도 특히 문장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추론, 정보 처리 능력들이 다른 영역들에 비해 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화 문제를 풀 때 책에 풀이하는 것이 아닌 노트에 서술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식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정확성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은 다시 한번 하반기 시험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해낼 수 있도록 저희 수학과는 항상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도 실시하는 시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하반기 경시대회 치릅니다. 상반기 못지않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날씨 좋은 10월에 제가 직접 핸드폰으로 찍은 저희 건물 사진입니다. 저희 학원이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참 많은데 이게 뭔가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기 딱 서 있으면은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변두리 학원이고 동네 학원이라는 얘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이제 대전에 있는 부모님들께서 청명학원을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꽤 되시고요. 근데 저는 이 동네 학원이라는 이미지가 나쁘게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너무 상위권만 가르치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언니, 오빠, 누나, 형 손 붙잡고 정겹게 올 수 있는 동네 학원. 그 동네 학원이 건물 4채로 초등, 중등 대입이 나뉘어서 지금도 약 1000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등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10년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10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시간임을 알기에 저희는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정말 자신의 목표를 통해서 명문대에 진학하고 이 대입학원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때까지 저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만약에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질책을 주시면 저희는 더 반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응원과 격려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게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끝난 건 아니고 제가 수학 반 구성하고 개강 안내 빠르게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반입니다. 그 신규생 같은 경우는 저희 반배치고사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재원생이라든가 재원생 같은 경우는 각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제 반배치고사 일정을 말씀해 주실 텐데 이제 반배치를 보게 되면 반이 구성이 되는 건데 저희 반 같은 경우 K반 같은 경우고요. 이제 선행학습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본학년 진도를 수업을 듣게 되는 어떤 도약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학기 과정이 끝나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심화를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K반이라고 해서 완전 교과서 수준의 기본 문제로 수업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응용 문제 들어가고요. 포인트 항수학 실력 혹시 보신 부모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심화까지는 아니어도 준심화로 넘어가는 문제들이 분명히 들어있는 교재들입니다. 자, 두 번째 S반입니다. S반 정도면 이미 심화를 경험하게 되는 반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진행하게 되고요. 한 과정 끝나는데 역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올림피아드급 교재를 제외하고는 초등 수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최상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름도 최상위 수학이잖아요. 네, 최상위 수학 S, 최상위 수학 이런 교재로 수업합니다. 자, 마지막은 사간반입니다. 네, 최대 2년 정도의 선행을 통해서 초등 심화 과정을 마스터하고 중등 심화까지 경험한다. 이미 뭐 사간반은 저희 학원의 최고 레벨 반이고요. 그다음에 초등 사간반, 중등 사간반, 그다음에 대입 사간반을 거쳐서 명문대로 진학할 수 있는 로열 로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강은 아시다시피 12월 1일 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반배치고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원생들은 사실은 이 기간 중에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담당 선생님들께서 언제 이제 반배치고사 볼 거다라고 다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아직 반배치고사를 치르지 않으신 우리 신규 학생 학부모님들은 23일 월요일부터 28일 토요일 중에 이제 맞는 시간하고 요일을 이제 예약을 하고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우리 프론트 선생님께 우리 반배치고사는 언제쯤 몇 시쯤 봤으면 좋겠다라고 예약을 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역시 신규 학부모님들 과목별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안 하셨으면 과목별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배치고사 날짜하고 상담 날짜하고 같이 잡으셔서 같이 오시면 훨씬 편하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상담 예약도 따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가하시기 전에 이제 프론트 선생님께 상담 예약 날짜와 반배치고사 일자 예약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시간표는요, 오늘 나누어드린 팸플릿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 블로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청명학원을 치는데 뭐 야후,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에 치면은 저희 학원하고 상관없는데 서울에도 청명학원이 있더라고요. 서울 청명학원이 나오고 네이버에 검색어를 청명학원 치시면 제일 위에 올라오는 게 저희 학원입니다. 저 청명학원 딱 누르시면 초등, 저희 초등 사관원, 그 다음에 태평동 에페보스, 중등 대입 나눠져 있고 저희 초등부로 들어오시면은 뭐 시간표라든가 안내 같은 거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끝까지 지루하셨을 텐데 자리 지켜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분발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열심히 해서 우리 학생들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